자,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죠? 네, 언어의 기술. 첫 번째는 친절한 말, 따뜻한 말, 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네, 지혜로운 말. 거기에서 6가지인가 7가지 우리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은 6가지. 자, 이 시간에는 매너 있는 말, 또 감동적인 말, 행복한 말,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감동적인 말. 네. 같은 말을 해도 매너 있게 말하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폭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왕이면 매너 있고 디자인이 잘된 감동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누구나 훈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 매너 있게 말하는 기술을 훈련하라. 자, 성경은 매너 있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잠언 1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때에 맞는 말. 또 25장 11절. 네, 경우에 합당한 말. 네, 말할 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대화를 회피하고 싶어진다.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함부로 끼어들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넘겨짚는 것은 매너 없는 행동이다. 이런 말들은 마음을 다치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전업주부 엘씨, 그녀는 남편의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사냐는 말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녀의 남편은 명문대, 명문학과 출신이다. 그녀도 명문대 출신이지만 남편과 달리 사립대학 출신이다. 남편은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적 지능은 낮은 편이어서 거액의 부모님 유산을 사업한다고 다 털어먹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바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다.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데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은 물론 친척들에게 늘 함부로 말을 해서 인심을 잃어왔다. 누구에게나 명령조로 말하고 자기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끊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다. 아내에게는 매너를 지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툭 하면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 하면서 핀잔을 줬다. 그렇다고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말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남들에게는 깍듯하게 매너를 갖추어 말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매너맨이라 좋겠어요 라는 인사까지 들었다. 엘씨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가증스러웠다. 그녀는 남편의 매너 없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장 표독스러운 말을 찾게 되더라고 고백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머리가 그밖에 안 돈다. 머리 잘 돌아가는 너는 왜 가족 부양 하나 제대로 못하냐 라고 거칠게 대들거나 너 같은 것이 좋다고 평생 살 생각을 한 내가 바보지라며 자신이 들어도 유치한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 싸움이 반복되자 내가 남은 인생도 이 남자와 이렇게 싸우며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그런 말버릇을 후천적으로 고치긴 힘들다. 그러나 남편의 매너 없는 말이 비유가 상해도 눈 똑딱 감고 매너를 갖추어 대꾸하라고 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G7의 정신이에요. 이분은 G7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예전처럼 말하지 말고 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당신을 선택한 거지 라고 바꿔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진다며 거의 1년 이상 실천하지 못했다. 나는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은 연습해야 나온다며 화장실 갈 때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하라고 했다. 그렇게 연습한 지 1년 만에 그녀는 남편의 매너 없는 말에 재치 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달라진 응대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조용히 입을 다물더란다. 며칠간 남편은 그녀에게 말 걸기를 주저하며 눈치를 보더니 조금씩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더란다.
지금은 서로 매너를 지키며 관계도 좋아졌다.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둘의 관계는 만족할 만하단다. 사실 매너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너는 나 스스로도 무시당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존중받게 만드는 보호막이다. 여기서도 뭘 느끼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같이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매너 없이 하지 말고 자기를 매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역할을 하죠? 끌림의 법칙. 그것이 상대방이 말을 조심하게 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강화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훈련해서 좀 기분 나빠도 내가 존귀한 자로서 말하고 존귀한 자로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이 상대방의 끌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행복하게 하는 말. 몸이 약한 엄마는 여름이면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올여름에도 몸이 좋지 않아 시청 건강지키과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진을 받고 나서 엄마는 계속 불안해했죠.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진을 받은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엄마가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인쇄된 엽서였지요. 그런데 엽서 여백에 축하합니다.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문장에 펜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읽고 감격한 엄마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훌륭하지요. 시민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기뻐요. 지금까지 여기서 살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시며 이 문장은 아까 내가 쓴 거야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서로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져다 준 점.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다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는 말. 애쓰지 마 하고 말입니다. 우린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나는 체육을 잘못해서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는 늘 꼴찌였습니다. 달리기뿐 아니라 철봉도 뜀틀도 못하죠. 그런 나에게 부모님은 늘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걸 왜 너는 못하니?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아무리 몰아세워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달리기에 1등 한번 해봐.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1등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부모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나로서는 그 한마디가 구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은 열심히 해라는 흔해 빠진 격려가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돼라는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빠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엄청난 야단쳤지만 그때도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인생 크게 달라진 거 아니란다.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야. 틀림없이 이 학교와 인연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게 훨씬 즐거울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이 다음에 결혼해 자식 낳으면 나도 할머니처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에딘 록 교수에 따르면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 눈앞에 있으면 사람은 오히려 의욕이 나질 않는다고 한다.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면 오히려 무기력해져서 해야 할 의미를 잃게 된다.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도 못하는 일을 자식이나 부하에게 아무렇지 않게 강요한다. 남들과는 다른 말을 해주자. 힘들 때 괴로울 때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은 뭔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할까? 아니다. 바로 애쓰지 않아도 되다. 격려하고 부추기기보다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물론 모든 건 다 함정이 있다. 또 아무 때나 이렇게 해주면은 옳다구니 하고 이제는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내려주는 이런 말들이 바로 매너가 있고 감동적인 말이다. 그다음 네 번째, 감동적인 말 나옵니다. 그 걱정거리는 내게 맡겨주세요. 이런 말이 이제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들 꼭 써야 됩니다. 안심감을 주는 여운이 좋은 신선한 말이다. 한 부동산 세일즈맨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세일즈맨에게 전화를 걸어 무척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걸머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때 이 세일즈맨은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고 한다. 그 걱정거리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몇 군데 짐작이 가는데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필요한 조사를 해봅시다. 알게 되면 곧 전화를 올리지. 이러하여
올리지요. 이리하여 간단하게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줬다. 이 세일즈맨은 뒤에 몇억 원이나 되는 큰 일을 몇 번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운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큰 부분들을 담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내게 맡겨주세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여 성공하는 것을 목격해봤다. 세일즈맨은 고객한테 세일즈하기 위해 사용하며 또 다른 사람은 비즈니스상의 갖가지 불만을 처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혹은 좀 더 자극적인 마음가짐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 밤에 열린 회함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던 엘렌 보이어의 얘기를 한다. 우리들은 이 말을 들은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상의하고 있었다. 그때 엘렌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두에게 보고해 주었다. 그녀는 어느 커다란 기업의 타이프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중역 한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오전 중에 타이프를 부탁한 편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상사는 마침 점심시간으로 외출 중이었다. 그래서 중역은 눈에 띈 두 여성에게 물었으나 알 길이 없어 마침내 엘렌에게 왔다. 엘렌은 대답했다. 그 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미드 씨, 그 편지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중역은 무척 기뻐하더라고 엘렌은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발표해 주었다. 승진을 해서 훨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누가 그녀를 추천했냐는 뻔한 일이다. 물론 편지를 찾던 중역이다. 그녀는 상냥하고 민첩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여 중역회에서 새로운 자리에 그녀를 추천했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상 최고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세탁기, 텔레비전, 자동차, 전기, 통조림 따개, 자동 접시 따개, 닦기, 차고에 다하는 도, 리모컨, 그 밖에 힘을 덜어주게 한 장치가 얼마든지 갖춰져 있다. 과거 어느 시대와 견조도 이렇게 풍부한 시대는 없다. 조상들이 꿈꾸고 있던 것 이상의 레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시간도 단축되었고 정년도 앞당겼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생활을 너무 용이하게 하고 쾌적하게 했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일이나 생활 방식까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안이하고 쾌적한 것으로 하려고 생각이 시작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말이 거침없이 사용되게 되었다.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3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 주시죠. 그것은 어디에서 조사하면 됩니까? 일용품 판매대나 식료품 판매대에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잠깐 지금 바쁩니다. 그것은 존슨 씨의 일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주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도서관에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그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 말들의 공통된 점은 뭐죠?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돕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예는 아직 얼마든지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결론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한다. 책임 전가. 한 달쯤 뒤에 나는 어떤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다. 목표로 한 판매대에 가보니 점원이 여기 없는 데라고 말하고 다른 판매대를 가르쳐줬다. 그런데 결국 차례로 판매대를 4군데나 헤맨 끝에 겨우 사려던 물건을 찾아낸 형편이다. 책임 전가의 최종 지점은 여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게시하였듯이 이런 팻말을 누군가가 어디에 걸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즉 여기가 최종점이다. 책임을 전가하여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만 끝내자. 이 말을 시험해보자. 당신도 자기라는 인간을 특별히 매력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마법의 말을 시험해볼 일이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인에게 저녁 식사는 뭐냐고 물어본다. 부인이 아직 정하지 않은 대로 대답하면 그럼 가끔 내가 해줄까? 돌아올 때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사다 주지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상사가 일부 모티베이션 시스템 회사로 발송할 건 어찌해야 되는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십시오. 곧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당신의 손님이 전화로 불평을 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했다고 올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 곧 전화로 올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고 싶으면 어떤 찬스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걱정거리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부딪힙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또 이럴 때도 교회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을 부탁을 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건 아무개한테 전화하세요라든지 또 어떤 사람한테 가보시라든지 이런 건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2주 주제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주제로 담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도 있고 알파 플러스 다 해놓고 더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도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지고 제일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막 서류 띄러 갔는데 그 서류 띄는 사람들은 막 번호가 10번, 15번 막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앞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뭐 딴짓 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손톱 깎고 있거나. 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뭐 이따 오세요. 뭐 지금 점심 시간이에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가 잘 되기 바라고 인정받기 바라고 뭐 성공하기 바라고,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섭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여기에 미스 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 업무는 딴 사람 업무입니다. 자, 전화를 해보세요. 자, 전화를 했어요. 김상섭 따르릉 받으시고, 네, 제가 이런 업무가 좀 필요한데요. 이거 담당자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건 제가 할 수 없지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대되는 거는, 아, 지금 담당자 밥 먹으러 갔는데요. 이따 2시 이후에 전화하세요. 이거는 아주 그냥, 만약에 그거를 상사나 누가 이 사람을 높여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그런 걸 들었다. 이거는 안 되는 사람. 네. 예.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문서기 때문에 인권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아픈데 계속 치료도 안 되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냐, 그걸 좀 알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요, 서류를 다 병원 서류, 관련 서류를 다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봐서 이 상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근데 그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먼저 제가 알아야 그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죠. 선생님, 지금 저한테 감 떠보려고 그런 겁니까? 안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풀어버려요. 인권센터가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오늘 아주 충격적이에요. 선생님, 지금 감 떠보려고 그런 거죠? 됐어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 서류를 안 띄고 내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면요, 거의 답을 안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G7 공부를 가서 시키셔야 된다. 네. 제가 우리 동네 그 세무서에 일을 보러 갔었는데 처음에 갔더니 뭐 쓰는 것도 많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딱 다가오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탁탁탁 찾아가지고 이거 쓰시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해서 자기가 접수를 딱 시켜주더라고. 그분이 온 손님인지 거기 담당 직원인지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무서 생각하면 난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은행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서비스업이니까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뭔가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했는데 이건 내 업무가 아닙니다. 딴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기술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기억을 하죠. 우리가 그 생각의 기능 속에서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되는 사건일수록 기억이 잘 된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감사한 정신을 가지고 그걸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고마움을 느끼게 한 사건들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뇌 자체가, 신경세포 자체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고맙게, 감사하게.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이걸 아주 고맙게 마셨어요. 막 더울 때 물 한 컵을 줬는데 그 물이 너무 달았어. 이거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로 어떤 물건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걱정거리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2 주제 중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란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알파 플러스. 네, 알파 플러스. 다 끝난 다음에 더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이런 거. 네. 그냥 뭐 해주면서도 툴툴거리고 막 그러면 옆에서 불편하죠.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 역시 우리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 내게 맡겨.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것을 본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줘야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경 속에다만 집어넣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미워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왜 나를 안 써주냐? 왜 나를 더 높이 안 올려주냐? 왜 나에게 더 연봉을 많이 안 올려주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과연 감동을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체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마법의 말이다. 이 말은 52 주제의 23번째 주제다. 자, 약점을 담당해 주는 말.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부인은 무척 성미가 급하고 인내력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때 링컨의 친구가 이를 가지고 찾아와서 상의하고 있었다. 거기에 부인이 뛰어들어와서 부탁해둔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링컨에게 물었다. 링컨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을 했다. 자기보다도 다른 일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방을 뛰쳐나갔다. 참 대통령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링컨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렇게 폭발하면 나중에 기분이 풀리니까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는 편이 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미국이 나온 위대한 인물 에이브라함 링컨은 인간을 매력적으로 하는 룰을 멋지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계속 원망할 일들을 자꾸 찾으면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역할이 필요해서 세워놨는데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역할은 안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손과 발처럼 그리고 윗니나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링컨 부인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녀에겐 성질이 급하다는 약점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그녀는 옳은 행동은 아니었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면 맹점이다. 남편 링컨은 이걸 알고 있었고 폭발할 찬스를 주려면 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충한다. 자동차 부품 메이커의 영업부장을 지내고 있는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벼랑간 말을 꺼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사장은 발명의 천재라 게라지로부터 시작해서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독선적이야.
고생을 많이 하고 만든 제품이기에 제품은 마치 사장의 분신 같은 것이지만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새롭고 근대적인 공장이 있고 해외에 지점도 내고 있지만 홀만 좋았지 활용할 줄은 몰라요. 사장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 같은 것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엇 하나 결단을 내지도 못하거든. 그저 내가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비난만 하는 거야. 날마다 마음이 위축되어 어딘가 다른 회사로 옮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이거 지금 데일 카네기의 여기 콩클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상과 정신을 이 리더십 책에다가 담았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야말로 사장이 자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사장은 재능에는 천재이기 때문에 자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의사결정도 없어서 영업활동이 어렵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필요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와는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해왔다. 그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사로 승진했네. 자네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부터 그때까지 내가 한 일을 돌이켜보았어요. 그제야 나는 사장과의 갭을 채우고 사장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장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았어요. 사장도 그것을 알이차린 모양이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줬어요. 이 친구는 회사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즐겁게 할 줄을 알게 되었고 크게 승진한 것이다. 나는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한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넘겨주기에 불과했다. 나는 언제나 수강생들에게 자기 상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기록하라고 말한다. 수강생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기록해서 내놓는다. 마치 소다수 병을 잘 흔든 다음 병마개를 땄을 때처럼. 그러나 거품이 사라진 다음 냉정하게 불평불만을 분석해보면 하는 것이지만 답은 항상 같다. 상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은 그들의 약점이 보충되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이 이상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당신은 언제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다.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이 났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사를 필요로 한다. 식료품이 없으면 식료품점에 살아간다. 하수도가 막히거나 수돗물에 이상이 생겨 안 나오면 공사하는 기술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차가 고장 났을 때 자동차 수리공에 감사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약점을 보완해주면 모두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스텝이다. 당신의 상사, 부인이나 남편, 친구, 동료, 손님 누구나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도 모두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기 바란다. 다들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약점을 보충받음으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감동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배려는 남의 약점을 허용해 주는 거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혹은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약점, 단점을 모두 적어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봐라. 다 같이 시작. 5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자,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필요성이 있는 현장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문제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엄청난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픈 그 현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네. 예수정신, 그분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더욱 강하게 대신해 일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약할 때 그의 능력이 더 강하다. 자, 우리도 이것을 배우고 활용하자. 상대방의 약점은 지적하고 괴롭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도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그곳의 약점이에요. 그러면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내가 여기에 필요한, 내가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될 건 뭐고,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면 그 속에서 자기가 개발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곳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뭔가 문제투성이인 곳에서 내 재능이 개발된다는 거. 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네.
자, 감동적인 말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감동적인 말은 뭐냐?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세상에 투자 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이 부분에 데일 카네기는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몇 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냥 책 없이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이 교육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 상대방이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딱 꺼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이게 고맙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나는 딴 일 때문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만, 본인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그 자리 피하고 싶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의 큰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찰스 월터즈는 모 회사에 관한 기밀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월터즈는 문제되는 회사의 정보에 정통한 인물을 꼭 한 사람 알고 있었다. 그 인물은 한 대규모 공회사의 사장이었다. 월터즈가 그 회사의 방문해 사장실에 들어갔을 때 여비서가 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죠. 사장님, 유감입니다만 오늘은 드릴 우표가 없습니다. 12살 된 우리 아들놈이 우표를 수집하고 있어서 사장은 월터즈를 보고 딴청을 부렸다. 월터즈는 용건을 대강 말하고 질문을 시작했지만 사장은 동문서답식으로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만 했다. 그는 월터즈의 질문에는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회견은 단시간으로 끝났으니 소득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월터즈는 당시 일을 돌이켜보다 문득 여비서가 사장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우표, 12살짜리 아들. 동시에 우리 은행의 국제부가 머리에 떠올랐다. 국제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우표물에 붙어있는 우표들이 많이 있다. 이튿날 오후 나는 그 사장을 만나서 아드님에게 줄 우표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물론 대환영이었다.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좋은 인상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으리라. 기분이 아주 좋아진 사장은 소중하게 우표를 들여다보다니 이건 정말 조지가 좋아하겠어. 아니 이건 귀한 건데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거야. 라고 되뇌이면서 정신없이 좋아했다. 사장과 나는 그렇게 30분가량 우표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은 내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다. 1시간 이상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걸 가르쳐 줬고 다시 부하 직원을 불러 묻기도 하고 전화로 다른 친구에게 묻는 등 성의를 보여줬다. 나는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우표 몇 장으로 목적을 달성한 신분이다. 신문 기자라면 특종을 취재한 것이다. 자, 어떤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가족이 몇 사람이고 뭐가 어떻고 취미가 뭐고 막 이런 까지 다 그냥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그래서 늘 묻는 게 뭡니까? 뭐 잘하신 거 칭찬할 일 또 그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전에 계획하시던 것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라든지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 나 좀 만나세요. 왜 만났어요? 좀 앉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자기 이야기만 막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 피할까?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다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뭔지 아시고 그것을 항상 다뤄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뭘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주면 좋겠는가를 물으셨고 솔로몬은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죠. 관심사.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자활원이 하나 있는데 그 자활원 원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라면 좀 팔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사다 달라는 게 아니라 라면 좀 팔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라면을 팔아줘 그랬더니 여기 오는 분들마다 다 라면 아니면 떡인데 예, 라면이 지금 창고에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다고 창고에 쌓였다고 딴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 배불렀구만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안 갖다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밖에 말씀드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몇십 박스 갖다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번에 우리 자활원 갑니다.
어디 봉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뭘 하죠? 자, 떡, 과일, 라면. 안 물어봐요. 그쪽에다가. 뭘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돈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김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그런데 필요한 관심사를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 오늘 팔다 남은 거 빵 몇 개 남았어? 100개 남았는데 그거 자원에 좀 갖다 주지. 네. 그러니까 거의 명절이 가까울수록 자활원이나 이런 데는 주로 떡만 먹고 있습니다. 네. 계속 떡만 먹는 거야. 계속.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뭐라고 한마디 하면 대본에 나오는 말이 여기는 가져오지 말래. 여기는 뭔가 많이 오는가 봐. 네. 그래서 구제를 하든 도움을 주든 뭘 하든 간에 내 관점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해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오시자마자 너 어차피 하는 거 다 때려치고 나한테 빨리 와라.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속상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사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거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자존심도 상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의 마음의 복잡한 부분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한 거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을 딱 버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현장에서 그는 새로운 성공을 보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스스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딱 보니까 베드로는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안에 느낄 수 있는 스스로가 알아요. 야, 저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2배나 가득 잡은 다음에 가가지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동업하시죠. 예, 뭐 이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구를 다 이루어준 다음에 자, 우리 좀 더 나은 일을 해보지 않겠냐. 고기 잡는 일 말고 우리 사람을 위한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싹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잡은 거를. 네, 바다에다 버린 건 아니고 그걸 갖다 배도 뭐도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죠. 싹 버리고 저분을 따라가자. 그걸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의 달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달인이라면 최소한 상대방의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네. 어설픈 인간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것부터.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 중 또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 이분도 예수님을 잘 배운 거죠. 그가 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쓰여진 편지다.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지만 이 속에 인간관계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그는 먼저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들의 좋은 장점들을 찾아내 칭찬해주고 다음에는 그들의 가장 관심사인 당면한 문제, 환난과 핍박, 예수 재림 이런 문제들을 그들 편에서 잘 다뤄줬어요. 재림신앙 그렇게 가지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재림 분명히 있는 거고 그날에 하나님 너를 위로하실 거고 갚아줄 거고 뭐 이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의 결과로 오게 될 영광까지 설명해 줬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의 관심사를 먼저 다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뒤에 나오게 될 책망도 달갑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일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그러면 호감을 갖게 되고 친해지게 된다. 그리고 나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항상 자기의 의견만을 상대방에 주입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의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라.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달인이라. 그분은 항상 자기의 목적을 먼저 강요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감동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본장에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뒤에 가니까 앞에 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장의 제목은 매너 있는 말, 감동적인 말, 행복한 말. 네, 감동적인 말,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매너 있는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말인가? 또 행복하게 하는 말, 평안하게 하는 말, 감동적인 말,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 걱정거리는 내게 맡겨주세요. 두 번째는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는 네,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네, 관심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말.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 상대방. 자기가 힘들어하고 약한 부분을 그거를 누군가가 긁어줘.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네.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전 공부는 마치고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먹었던 그 백반집으로 갑니다. 네. 혹시 그때 잡수시고 배탈 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장을 먹어도 괜찮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